네, 지금부터는 학교 조직론의 학교 조직의 성격 부분에서 조직화된 무정부 조직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분석해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까지 우리가 이중구조 안에서 관료제 조직과 관련된 문항들을 많이 풀어봤고, 그 순기능, 역기능을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하자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중 조직이 아니라 조직화된 무정부 조직이라고 표현되는 부분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보시면 2021년도 국가직 12번, 그러니까 작년도 국가직 문제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음과 같은 학교 조직의 특성에 가장 부합되는 조직 유형을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목표가 불확실성하고, 그리고 방법이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나 기술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구성원들 자체도 되게 유동적이다. 구성원들의 참여도 유동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얘랑 관련된 그 조직의 이름이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특성하고 관련해서 요 조직의 성격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조직화된 무정부 조직과 관련된 문제인데, 설명하고 있는 교육조직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기반하고 있으며 주로 고등교육 조직을 설명할 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쓰레기통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이 표현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조직 참여자들이 유동적이며 추상적 목표에 대한 해석이 달라 상충을 일으키기도 한다. 앞부분에 나왔던 얘기,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유동적이고 그리고 목표가 불분명하다.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직화된 무정부 조직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 학교 조직의 성격이 이완 결합 체제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2015년도 국가직 문제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학교 조직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교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엄격하고 분명한 감독이나 평가 방법이 없고요. 두 번째는 교사들의 가치관과 신념, 전문적 지식, 문화, 사회적 배경에 따라 교육 내용에 대한 해석이나 교수 방법이 다르다. 교육 내용에 대한 해석이나 교수 방법이 교사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이고요. 체제나 조직 내의 참여자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재량권과 자기결정권을 제공한다. 이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학교 조직의 성격을 고르라고 하면 이완 결합 체제를 고르시면 되고요. 문제가 좀 더 있으니까 보면서 정리를 이따 해보도록 하고, 그 전에 웨이크가 정리한 내용을 좀 볼게요. 부서들 간에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각자의 자주성과 개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형태, 즉 서로 연결은 되어 있는데 각자가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완 결합 체제라고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기능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조직의 하위 체계와 활동들이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사들의 재량권, 그리고 교육 내용에 대한 해석이나 교수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엄격하고 분명한 감독이나 평가 방법이 없다라고 했던 부분으로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도 국가직 문제였고요. 이완 결합 체제로서 학교 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여러분들하고 저랑 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 자율성 이 부분이 기억이 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번이 맞는 것 같아요. 교사들은 자신이 학급에서 하는 수업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체크해 놓으시고 2, 3, 4번을 확인해서 아니구나를 좀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2번을 보시면 휴게실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한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요. 학생들의 관계는 배려와 헌신의 원리의 기초 이것도 아니고요. 교사들은 학칙에 따라 학생들을 징계한다. 이 부분도 이 이완 결합체 조직과는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조직론으로 넘어갈 건데요. 조직론과 관련해서는 기출문제들이 많이 없어서 이제 바로 그냥 세 번째 학교 문화와 풍토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할 거고요.
또 마침 지난주에 나왔던 국가직 문제, 19번 문제가 여기 부분에서 나온 문제여서 이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 19번 문제였고요. 호의와 미스켈이 구분한 학교 풍토의 4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바로 직전에 기출문제 강의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기출문제에서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보기 안에서 최대한 답을 찾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1번하고 2번이 서로 대립되는 구조인지를 먼저 체크해 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방풍토를 보시면 교장은 교사들의 의견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교사들은 과업에 헌신한다. 되게 이상적인 형태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교장은 일상적이거나 불필요한 잡무만을 강요하고 교사들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이 없다. 그래서 이 2가지는 일단은 서로 맞는 내용이겠구나라고 짐작을 해보고요. 그리고 3번하고 4번에서 답을 찾자고 했는데 3번에서 지금 몰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4번에서 일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누구의 몰입이고 누구의 일탈인 건지를 좀 생각해 볼 때 교사의 몰입, 교사의 일탈은 좀 자연스러운데 교장의 일탈, 교장의 몰입 이런 표현을 좀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 4번에 교장은 개방적이고 지원적이고 이제 자기 역할을 다 하는데 교사들은 교장을 무시하거나 무력화하려 하고 교사 간 불화와 편견이 심하다. 일탈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어서 일단 4번까지는 이거는 이제 맞는 내용이고요. 지금 얘네들은 맞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때 답은 3번이었는데 몰입풍토라고 할 때 사실은 교장은 비효과적인 통제를 시도하지만 교장은 좀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행동을 하지만 교사들은 이와는 별개로 높은 전문적 업무 수행을 함으로써 몰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때 답은 3번이 정답이었던 문제였고요. 제대로 고치면 이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기출문제 때도 표로 정리해서 제시했었는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학교장 행동에 따라서 교사 행동에 따라서 개방적인지 폐쇄적인지에 따라서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일탈풍토라고 할 때는 학교장은 지원적이나 교사들 행동이 일탈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 몰입풍토라고 하면 학교장의 행동이 비효과적이지만 교사들은 자기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몰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학교 문화 풍토에서 그동안 유일하게 기출이 됐었던 문항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다음 보기의 내용과 관련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얘는 검사지 어떤 측정을 할 수 있는 연구 도구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용은 학교 풍토, 조직 풍토를 알고 싶으면 어떤 검사지를 통해서 알아보면 좋을까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약자들을 따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 약자를 보시면 되고 경영정보 시스템, 2번은 조직 발전. 뭐 여기까지는 교육행정학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3번하고 4번은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3번은 그 조직 클라이밋이라고 할 때 얘가 이제 기후, 풍토를 나타내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조직, 풍토, 기술, 질문지에 해당이 돼서 이 문제의 정답이 3번이었어요. 조직, 풍토, 기술, 질문지. 그럼 반면에 4번은 뭐냐면 리더, 행동, 기술, 질문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예전에 그 문제로 한번 보기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햄필과 쿤주가 개발한 이 리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그 리더십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그 리더 행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썼던 설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직 풍토, 조직 문화를 이제 마무리했고요. 이제 마지막 리더십 이론으로 넘어갈 건데 첫 번째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에 대한 문제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보시면 2011년도에 지도성 이론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해서 이때는 다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그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이라고 할 때는 뭐 리더의 특징이 별개로 있다라고 해서 특성 이론, 그다음에 리더의 행동에 관한 연구를 하는 행동 이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따라 리더십이 다르게 효과성을 갖는다라고 해서 상황 이론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주로 여기서는 뭐 상황 이론과 여기 행동 이론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피들러는 효과성 차원을 경영자가 자신의 직책이 책임지고 있는 목표를 성취하는 정도로 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피들러를 보시면 상황 이론이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리더의 효과성을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과업구조, 리더의 지휘 권력을 조합한 상황의 호의성을 통해 설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이론에서 상황의 호의성을 이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분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레디는 상황을 지도자와 이거 보시면 지금 여기랑 여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도자와 구성원 간의 정의적 관계, 구성원의 관계, 업무 구조, 과업 구조, 지도자의 직위 권력으로 분류한 건 피들러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레디는 5가지 요소로 리더십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레딘도 그 상황 이론의 학자인 건 맞는데 피들러와 다르게 3가지가 아니라 이제 2가지를 더 첨가해서 5가지 요소에 따라서 리더십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봤다는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에 리커트 이론에서 성숙도는 개인이나 집단의 일반적인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고치면 허쉬와 블랜차드에 의하면 직무 수행 역량이 반영된 직무에 대한 성숙도,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와 의지 수준이 반영된 심리적 성숙도로 구분했던 건 허쉬와 블랜차드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렇게 정리 좀 하시고, 그리고 이 허쉬와 블랜차드는 가장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조직원의 성숙도, 얘를 그 상황 이론의 그 요인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도 되게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문제는 뒤에서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얘는 특별히 상관이 없어서 얘는 제외를 하고 5번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 아까 전에 제가 그 리더의 그 행동 기술 질문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질문지를 언제 사용을 했냐면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에 리더십 행동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과정에서 이 2사람이 이 질문지를 만들어 썼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옳게 설명한 것이니 답이 5번이었어요. 좀 찾기 어려웠을 문제였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전체적인 그 각각의 이론 학자들의 특징적인 어떤 그 점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것도 나왔던 문제긴 하니까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 안에서 행동 이론 부분에서 그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랑 관련해서 이런 분석지를 이 사람들이 사용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지금 3번 보기에 4번의 리커트가 잠깐 3번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 리커트라는 사람도 역시 행동이론, 이 5번하고 관련된 행동이론 가운데에서 이번에는 미시건 대학교의 연구를 정리해서 생산 중심 리더가 있는 부서가 구성원 중심 리더가 있는 부서의 생산성에 비해서 성과가 떨어진다라는 걸 발견했고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리더는 직원들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느끼고 중요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신뢰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이제 제시를 한 그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 연구를 한 사람이 리커트였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계속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과 관련된 문제들이고요. 작년도 국가직 문제.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 이론에서 그 상황의 3가지 요인이 포함이 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구성원의 성숙도. 얘는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 이론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번 문제 보시면 2019년도 국가직 문제였는데 구성원의 성숙도를 지도자 그 효과성의 요인으로 보는 거, 이거는 허쉬와 블랜차드, 그렇죠? 이 사람들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이 대표적이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3번에 그 블레이크와 모튼에 의해 완성된 이론은 관리격자 이론, 이것도 행동 이론의 범주인데 아직까지 출제가 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개념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행동 이론 정리하실 때 이 격자 이론, 뭐 이 행동 이론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문제였고요. 피들러의 상황 적응 지도성 이론을 학교 상황에 적용했을 때 상황 호의성 변수가 아닌 것은, 이건 아까 전에 나왔던 문제랑 동일하죠. 3번 교사의 성숙도는 상황 호의성 변수가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국가직 문제 보시면 대표적인 그 학자에는 하우스, 허쉬와 블랜차드 등이 있고요. 지도자의 행동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유동적이고 지도성의 효과도 다르다. 레딘이 등장을 하면 지금 허쉬와 블랜차드, 레딘까지만 봐도 상황적 지도성 이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제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2008년도 문제였는데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을 그림으로 나타냈고요. 여기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고르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는 외우지 않고 이해를 가지고 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일단 보시면 기역하고 여기가 기역이고 얘가 리을이거든요. 그럼 여기만 놓고 보면 지금 그 관계성은 둘 다 낮은 관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 현장에서 교장이 교사들과의 관계성은 되게 낮은 형태인데 여기는 지금 낮은 관계성이면서 낮은 과업적인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되는데 업무와의 관계성도 떨어지고 직원들과의 그 관계성도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위임적이다 라고 고르시고 반대로 리을 상황을 볼 건데 얘는 높은 과업에 대한 그 교장이 관심과 그 열정은 갖고 있는데 또 교사들과의 관계는 또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을 지시하는 형태로 많이 이제 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기역과 리을을 이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니은하고 디귿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관계성에 있어서는 되게 높은 경우예요. 관계성은 높은데 한쪽은 되게 낮은 과업이고 일적으로 되게 관여도가 낮은 거고 이쪽은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개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관계성이 높다 보니까 참가를 할 수도 있고 설득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과업적인 측면이 낮은 거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직접 뭔가를 막 한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어울려서 뭔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참가적이라고 보시고요. 저기 높은 과업과 높은 관계성 부분은 그 업무랑 관련해서 그 관계성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서 이게 답이 4번이었는데 사실 이게 딱 안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위임적이고 지시적인 부분은 쉽게 이해를 해서 먼저 정해 놓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만 좀 신경을 쓰실 건데 높은 관계성과 낮은 과업을 참가적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참가건 설득이건 간에 어쨌든 교사들과의 관계성은 높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과업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은 업무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설득적이라는 건 내가 하려는 업무, 교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업무에 대한 되게 많은 얘기를 하는 이 지시하는 것 전 단계. 그래서 얘를 좀 이렇게 묶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높은 과업인데 관계성이 낮을 때는 일방적으로 시키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시적이라고 이해를 할 거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높은 과업인 건 맞는데
관계성이 좋다 보니까 교사들이 느끼기에 이걸 지시라고 느낀다기보다는 설득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양쪽을 잡아놓고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여기가 설득적이니까 여기가 참가적이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교장이 되게 많은 얘기를 하는 건데 관계적으로 관계가 좋을 때는 그걸 설득으로 받아들일 거고요. 관계가 나쁠 때는 지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면서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기억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전통적 리더십 이론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십 이론 부분이고요. 주로 이제 변혁적 리더십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왔고 이번에 13번 문제에도 나왔던 문항입니다. 보시면 조직 목적에 헌신하도록 하고 자신과 타인의 발전에 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조직을 변화시키고 높은 성취를 이루도록 유도하고요. 여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아이라고 해서 이 부분 정리해 드렸는데 이상적인 영향력, 영감적 동기유발, 지적 자극, 개별적인 배려. 요 네 가지 아까 제가 기출문제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 네 가지 그 용어 자체는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얘를 제가 요 마지막에 영문으로도 표시는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아이로 시작하는 영문 표기다 보니까 4개의 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상적 영향력, 영감적 동기유발, 지적 자극, 개별적인 고려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셨다가 이따가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변혁적 리더십을 한마디로 그러니까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하자면 기대 이상의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리더십이면서 잠재 능력 개발을 유도하고요. 내재적 만족감을 갖게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볼 건데 2016년도 지방직 문제였고요.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 중에 이 문항 있잖아요.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보상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어진 과업을 달성하도록 하는 거. 이걸 우리는 교환적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일반적인 지도성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뛰어넘는 변혁적 리더십이 강조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혁적 지도성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어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높은 기준의 도덕적 행위를 보여줘서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 학교 비전을 설정하고 공유하며 변화를 도모하는 거. 이게 이제 변혁적 지도성 행동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20년도 지방직 문제였고요. 이것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4가지 꼭 기억하자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이상화된 영향력, 두 번째가 영감적 동기유발, 세 번째가 지적 자극, 네 번째가 개별적 배려. 이 각각의 특징도 중요한데 뭐 각각의 특징이야 저희가 내용을 풀어가면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이 4가지 용어를 알고 계시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변혁적 지도성을 가장 올바르게 기술한 것은? 이라고 해서 일단 보상과 칭찬을 주는 건 아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감독과 관찰을 주요 역할로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교사에 대해 개별적으로 개별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아까 저희가 개별적인 고려라고 기억을 했으니까 그 부분도 아니어서 지금 여기서는 올바르게 기술한 게 2번. 교사에게 비전과 임무를 제시하고 신뢰와 자긍심을 유발한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음번 문제 보시면 2번에는 교장 선생님이 평소에 솔선수범해서 학교 일들을 해오고요.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교사들에게 잠재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주고 내재적 만족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고 뭐 기대 이상의 직무 수행을 하도록 동기를 유발시킨 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변혁지향적 지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기출문제 때도 정리 똑같이 해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변혁적 지도성은 이 4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일단 정리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카리스마적 지도성은 카리스마적 권위로부터 비롯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우량 지도성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슈퍼 리더십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얘는 셀프 리더십,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의 셀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전체 그 집단의 리더가 그걸 유도하는 거, 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슈퍼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덕적 지도성과 문화적 지도성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서 가치 형성과 관련된 부분, 도덕적 선의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성 리더십이나 분산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교재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감성 지능을 중시하는 게 감성 리더십이고요.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리더십을 대체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게 분산 리더십이구나라고 이제 내용적으로 한번 보시기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이제 서지오 바니의 지도성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한번 출제됐던 문제여서 이제 제가 수록을 했고요. 일단은 서지오 바니가 나오면 두 가지, 문화적 지도성이거나 도덕적 지도성 둘 중에 하나라고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유지하고 관점, 가치와 믿음, 관점을 창조하고 뭐 강화하며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건 문화적 지도성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 새로운 리더십 이론하고 관련해서 제가 그 서지오 바니 그 문화적 리더십하고 관련해서 도덕적 리더십하고도 많이 중첩돼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그 학교를 도덕적 측면에서의 선의와 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덕적 측면에서의 선이랑 관리적 측면에서의 성공이란 두 가지 차원을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교직원들은 선의에 의해 그러니까 여기 도덕적인 학교라는 건 선의에 의하면서 그 성공에 있어서는 아닌 경우, 선의에 의하면서 성공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경우, 여기는 선의도 아니고 효과적이지도 않은 학교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선의에 의하지 않은데 성공적이어서 이제 정략적인 학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를 나눠놓고 각각의 뭐 단계별 학교의 특징이 뭐야, 이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부분, 도덕적 측면에서의 선의와 관리적 측면에서의 성공이란 두 가지 차원을 조합해서 이렇게 학교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말을 했다는 이 부분, 요거 기억하시는 걸로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더십 이론도 제가 지금 마무리를 해서 오늘 그 교육행정 세 번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육사회, 평생교육, 오늘이 교육행정 파트였으니까 그 세 번째 부분이었고, 과목으로 치면 두 번째 교육행정 부분이었는데, 지금 두 강좌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제가 해야 되는 게 한 두 강의 정도 남아 있어서 그거는 조만간 준비해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댓글에 나온 내용 중에 교육재정 파트랑 법쪽 그 부분 얘기가 있으셨는데, 그게 아마 다음번 강의에 이제 수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뭐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2주 뒤에 그 안에,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제가 강의를 준비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뭐 카페나 이런 데 보시면 공지사항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